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3%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변동성 커지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애플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확실히 꺾인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고 있고 현재 1조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현재 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일단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짝 불안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또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9%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 대응 전략을 좀 꼼꼼하게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안 심리가 좀 과도하게 들어오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 요인들 함께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 반등에 대한 전략 미리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반기 시장을 잘 좀 복기를 해보면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장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올해 한 차례 할까 두 차례 할까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지표가 꺾일 때마다 이제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으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파월 의장이 직접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완전히 냉각된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의 문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구나. 이제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IT 쪽의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던 기업들 사실상 손실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73포인트가 하루 만에 빠졌고요. 4,85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뚝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1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6% 이상 하락세 나왔고요. 심지어 애프터아워에서도 1% 이상의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다시 한번 애프터아워에서 빠졌고요. 주가 자체가 종가는 109달러 선에서 그리고 애프터아워에서는 108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사실 2시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까지 현재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8만 원대가 깨지지는 않을지 그 부분을 오히려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4만 원대를 뚫어냈던 SK하이닉스가 이제 1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은 꾸준히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15%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2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측에서 대중국의 HBM 공급 제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 미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 대중국에 대한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고 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중국의 제재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보도로 이번에도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고요. 그 대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내용은 중국 기업들에게 HBM을 공급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HBM3 그리고 HBM3 그리고 HBM2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하는 제재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의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걸까요? 보면은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제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HBM3E나 HBM 그리고 HBM2E를 만들었다면은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등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SK증권 측에서는 반도체를 사실 이 이슈만으로 아직 끝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증권사의 커멘트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SK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했습니다. 캐펙스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어쨌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다만 한국계 증권사 가운데서는 유안타 증권 측에서는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이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희망회로는 그만 돌리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해 실적이 좋은 것은 이 반도체 시황이 좋아졌다기 뿐이지 경쟁력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와 의지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가 퍼져서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이러한 행보를 더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금리 인하 결정에 환호하고 기뻐한 시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의 색깔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라는 거죠. 7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6.8이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MI 같은 경우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4달 연속해서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불안감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보다 더 가파른 고용 냉각 속도가 시장을 얼게 했습니다.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 지수가 43.4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팬데믹 바로 이후에 수치보다도 더 낮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미국의 실업률 경우 올해 초 3.7%였는데 6월에 계속 올라서 4.1%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3회 법칙이 곧 발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길한 전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 대비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3회 법칙인데요. 최근 이 지표가 0.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FOMC가 있기 한 몇 주 전부터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원인도 그 이유도 바로 이 3회 법칙을 적용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클로디아 삼이 3회 법칙을 고안한 사람인데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금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연준은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9월 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에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적 슈퍼위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빅테크들의 실적도 그렇게 시장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려 대비 선방하긴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857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1.6%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1.4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3.5% 상회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매출도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중화권 매출이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권 매출이 6%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6위가 아이폰으로 밀려났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중국 본토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좀 투자자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간밤에 1.68% 하락하면서 218달러 36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63%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애플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찜찜하고 아쉬웠다라는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시간외에서 18% 급락을 했는데 적자 소식이 좀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2분기 주당 순손실이 0.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그런데 가이던스가 좀 많이 문제였습니다. 주당 0.03달러 조정 순손실이 전망이 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고요. 또 10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가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이고 시간 외에서도 19%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역시나 아마존도 조금 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내렸는데요. 2분기 매출이 1,479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도 가이던스가 또 문제였는데 3분기 매출을 1,585억 달러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오늘 시장에 좀 많이 부담을 주었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 좀 기대감을 주고 있지도 못하고 최근에 AI 종목들의 주가도 부진했었다 보니까 시장에 좀 기댈 곳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에 좀 많이 기대면서 과도하게 좀 하락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 조금 더 주시해 보시면서 공포심에 얼기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전략을 세워도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의 파이널 샷 힘차게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송민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게 인사는 드렸는데 오늘 시장 좀 많이 암울합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금일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언제나 기운차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증시의 지금 하락의 요인을 보게 되면 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양시장을 좀 하락을 같이 이끌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서 좀 급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지금 급락세로 지금 돌아섰고요. 특히 미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는 소식에 이런 흐름들이 이런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지수죠. 고용지수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2020년 6월 이후로 이 최저치를 좀 기록하다 보니까 함께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연준이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야 됐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잘 나온 부분도 있고 못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모두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침체 공포를 다시 되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또한 깊은 조정이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유가 관련 상승도 있는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이 좀 예고되면서 장중에 그 로켓 공격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지속되고 있고 유가 관련주에는 한국석유 등이 관련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은 좀 쫓아간다라기보다는요. 그 흐름을 좀 지켜보는 흐름이 좋고요. 항상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최대 방산업체죠.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이제 미사일과 유도탄을 부품 공급한다는 이슈에 지금 대성 하이텍이나 휴니들도 기존 방산 관련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죠. 코로나19 지금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좀 급증하면서 저희가 그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도적으로는 하락은 하지만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공포심에 투매에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투매에 같이 참여하기보다는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장이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등이 지금 약간 대장주 역할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공략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의 그 원포인트 공략은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하면은 이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100일의 환자가 지금 1년 새에 많이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뿐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100일의 그 적응증에 인정받는 약품도 생산하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는 좀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점 가격인 6,000원 가격대 라인을 약간 손절가로 잡으시고 좀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시장은 길게 쭉 들고 간다기보다는요. 테마적 순환매의 흐름에서 체크하시면서 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 마무리 좀 잘하시고요. 물론 국내 증시 주식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만 더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면서 코로나19 관련주 국제약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 향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물론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내에서 포지션 자체가 매도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보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매수하지만 SK하이닉스 매도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매도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하락세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매도하는 기업들도 실적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ISC, HPSP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시젠, 세 번째로는 원익 IPS, 네 번째로는 엔캠, 다섯 번째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와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오일, 세 번째로는 SK텔레콤, 네 번째로는 이마트, 다섯 번째로는 하이브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사들이는 반면에 세 번째로 현재 기아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10시까지 매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매도 물량을 아주 강하게 출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 우위로 현재 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소액이나마 좀 매수하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JYP 엔터,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테크윙, PSK홀딩스가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오늘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젠 RM은 첫 번째 우리의 종목인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이제 특징주로 잡아오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뭔가요? 주말을 앞두고 100포인트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주가가 100포인트가 빠지는 건 진짜 이거 얼마만이죠 지금? 뉴스에 뭐 잡힌 거 있나요? 정말 없어요. 오랜만에 네. 100포인트 빠진 적이 서브프라임 때까지는 안 가겠죠. 코로나 때 100포인트 확실히 빠졌을 거고. 그 이후로 거의 100포인트 빠지는 거는 지금 본 적이 없는데 거래소가 지금 100포인트가 하락폭이 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큰 상황이고 지금 뭐 여기서 약간 개인기로 움직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는 싶긴 합니다. 하이젠 RNM이 지금 그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모테는 LG전자의 모터 사업부예요. 2000년대 오티스가 인수했고요. 우리 다들 아시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타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외국 오티스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그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라가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건물에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은 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입니다. 오티스가 엘리베이터 분야에서 세계 1위고 오티스가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를 인수해 가서 2007년에 사업 분할을 통해서 오티스가 다시 그 LG전자 모터 사업부를 내놨습니다. 그거를 하이젠 RNM이 MM이죠. 되게 어렵니다. 하이젠 RNM이 그 사업부를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모터 사업부가 오티스로 잠깐 갔다가 다시 거기 있던 거를 가져온 거죠. 결국에는 LG전자 모터 사업부의 인력들과 연구의 어떤 능력들 축적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모터 사업부 LG전자는 굉장히 예전부터 그 알짜였죠. 왜냐하면 LG전자 그 이전이 금성이었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백색 가전을 LG다라는 사람이 많지만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도 굉장히 뭐 많이 치고 올라와서 TV라던가 세탁기라던가 여러 둘이 싸움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 박람회장에서도 굉장히 볼썽사나운 임직원끼리 어떤 그런 사건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금성 시절에는 그게 더했습니다. 그렇죠? 금성 시절에는 금성 세탁기, 금성전자 선풍기 이런 거 다 그 이전에 지금의 LG 거를 기존의 금성 거를 다 썼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터 사업부는 발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풍기 돌아가는 거, 세탁기 돌아가는 거, 그거 다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 사업부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다. 1963년도에 LG전자 모터 사업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성 시절이겠죠. 금성전자 시절부터 이거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60년이 됐습니다. 1963년이니까 딱 60년이 됐네요. 2024년. 60년 동안 연구해왔던 이 능력치를 하이젠 RNM이 갖고 온 겁니다. 액추에이터, 모터의 구동에 의해 기구적인 힘과 움직임을 전달하는 장치. 쉽게 말해서 요즘에 로봇이 움직일 때 팔, 다리 혹은 뺨의 움직임까지 인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든 움직임에 이 관여하는 모든 총 집합체를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모터가 그 부품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감속기가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터든 감속기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터는 돌아가는 힘이죠. 예를 들어 로봇팔이 회전하는 힘. 근데 회전하는 그 힘만으로는 안 되고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스를 그렇게 안 흔들리고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로봇이 잔을 드는데 주스를 흘리지도 않고 들어서 마십니다. 근데 그게 없고 만약 감속기가 들어가지 않고 모터의 힘만 있으면 그냥 주스잔을 팍 쳐버리고 주스는 엎질러지겠죠. 그러니까 모터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이랑 비슷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모든 구동 부품의 합을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젠 RNM이 상장할 때 비교 대상 기업으로 꼽은 것이 SPG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할 때 그 후속으로 같이 갔던 감속기 업체인 이 SPG죠. SPG도 모터 사업이 캐시카우고 감속기 사업이 슈팅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우리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부님들이 하는 음식물 가는 분쇄기,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전부 SPG가 만들죠. 그래서 그 모터를 캐시카우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감속기에 투자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로봇 팔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 속도를 줄여서 운동 에너지의 속도를 줄여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 감속기입니다. 우리나라에 SBB테크라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SPG를 하이젠 RM에는 비교 대상 기업으로 삼았고요. 비교 대상 기업으로 삼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잖아요. 공모 과정에서 우리는 SPG랑 비교했는데 이런 업황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다. 근데 SPG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요 정도 밴드를 가격을 내놓을 테니까 기관 너네들이 정해줘 해서 거기서 공모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 공모가 가지고 일반 청약을 거쳐서 이제 대비 무대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SPG를 경쟁기업, 비교 대상 기업으로 삼은 만큼 굉장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공급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이거를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우주로 연결되죠.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에게 제공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이 유인선으로 다시 한번 달나라를 가는 프로젝트를 미국에서도 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우주 항공 쪽에 그 어떤 그 이슈가 불거질 그게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용이 이제 조금 키우는 것이죠. 요즘에 자동차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모빌리티가 자동차뿐만 아니죠. 옮겨 다니는 이동수단이면 단데 군용 HEV라던가 전기 선박, 그다음에 드론, 이륜차, 뭐 이런 것들, 모빌리티에 들어갈 수 있는 액추에이터도 지금 니치 마켓으로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SPG랑 아주 유사하고 네. 모터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LG전자의 모터 사업부에서 그걸 이어받았고 그런 능력치들을 감속기를 같이 개발하면서 모터와 감속기가 한꺼번에 합쳐진 액추에이터, 나아가서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는 하이젠 RMN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이오플로우입니다. 최근에 이오플로우 좀 소송 리스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크기가 어려운 것이죠. 크려고 하면은 이렇게 태클을 걸기 때문에 이오플로우가 정말 크게 터질 수가 있었는데 예. 이오플로우랑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의 인수 합병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큰 소송에 걸려버렸어요. 약간 그런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운명일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그 이오 패치가 네. 원래 최초의 인슐릿이라는 회사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그러니까 인슐린이 그거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당뇨 쇼크가 와가지고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질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라는 것은 굳이 내가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이 이 몸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 몸에 있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이 패치예요. 몸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슐릿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또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종목에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데 인생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발을 디딘 거. 그러니까 아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얘기했지만 닐 암스트롱이 먼저 달에다가 그 발자국을 찍은 거. 그것 때문에 뒤에 러시아건 뭐건 왔더라도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 위에다 찍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점 효과, 1인 첫 번째 효과란 것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슐렛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걸었냐면 이제 인슐릿의 영업 기밀을 빼가서 이오플로우가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인슐릿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베낀 이오플로우 회사한테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가치를 크게 쳐서 인수를 하려고 하네. 그럼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오플로우가 훨씬 더 커질 성장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인슐릿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저기 건 거죠. 메드트로닉이 이오 패치 가치를 평가한 게 9,710억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그냥 1조에 가까운 몸값을 받고 이오플로우가 팔려가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인슐릿이 소송을 걸자마자 이게 무산이 되어서 그 무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 지금 뒤늦게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이미 주가가 한두 단계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이오 패치 판매 제조 금지 가처분 그거를 취소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지난해 10월에 인슐릿이 이거를 태클을 걸어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똑같은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 패치에 대한 판매 제조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오 패치에서 플로우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다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인슐릿이 주장한 영업 기밀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줘서 이오 패치에 걸려있던 판매 제조 금지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메드트로닉에 1조에 가까운 몸값을 받고 팔릴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너무나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뉴스 타이틀이 혹시 메드트로닉과 다시 협의? 뭐 이렇게 물음표는 달았으나 직접적인 액션이 아직 없습니다. 예. 뭐 되기를 바랍니다. 되면 또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을 수 그렇죠. 있겠죠. 일단 팩트는 1조짜리 몸값을 인정은 받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꼭 뭐 레알 마드리드를 안 가더라도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1조를 제시했다더라. 이걸로서 손흥민 씨의 몸값의 가치는 시장에서 보는 가치는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오플로우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이적은 못했지만 1조 가치 정도를 평가받고 있구나. 저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에 대해서 네. 요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 함께 체크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종근당이에요. 의약품 쪽 모멘텀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모멘텀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사실 종근당 하면 네. 저는 그 유산균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유산균이요? 네. 펜잘 아닌가요? 펜잘? 머리 아플 때? 저 아마 그럴 약을 거예요. 종근당 땡땡땡 네, 머리에서 할 때 맞아요. 그것도 펜잘 그거 할 생각이 건데 나는데. 유산균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당연히 일반 의약품을 알겠죠. 우리가 전문 의약품은 그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대부분 그리고 그 전문 의약품은 대학병원 정도 수준 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난 거죠. 그걸 안다는 거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런 제가 거는 아직. 일반 네. 의약품이죠. 그냥 약사한테 살 수 있는 거. 네. 처방은 저기 의사에게, 저기는 약은 약사에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전문 의약품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에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오플로가 이오 패치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인슐릿이 먼저 나와서 만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걸린 거잖아요. 걸림돌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K캡정이라고 우리나라 HK 이노엔에서 만든 거. HK 이노엔 그 옛날에 CJ 제일장에서 분사돼가지고 저기 헛개수 만드는 쪽 있고 네. K캡정 만드는 쪽이 있거든요. 네. K캡정이 역류성 위식도염 그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가면 다 그래요. 내과 가면 전부 다 역류성 위식도염이래요. 침물 넘어온다고. 그러면서 그 약을 주거든요. 근데 그 K캡정이 여기서 1위예요. P캡 계열이라고 P캡 계열로 들어와서 그 전에 있던 방식을 깨고 얘가 매출 1,000억을 지금 돌파하면서 국내 신약으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온 게 대웅제약의 팩스쿨루예요. 똑같이 P캡 계열인데 2인자의 서름인 거죠. 2인자라기보다 두 번째 나왔다는 거. 두 번째 나왔다는 거. 이게 왜냐면 지금 종근당은 뭐 하고 있냐면 종근당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HK 이노엔이 K캡을 개발해서 HK 이노엔이 종근당의 영업 인력을 이용한 거죠. 같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어서 같이 팔아서 종근당도 재미를 많이 봤어요. 종근당은 아시다시피 펜잘도 있고 일반 약품 유산균도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누가 팔겠어요. 종근당의 영업사원들이 약국 가서 병원 가서 영업한 거예요. 영업 인력들이. 그래서 뚫어놓은 그 혀를 이용한 거죠. HK 이노의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니까요. 쉐어한다는 게 더 많이 팔고 쉐어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해 말로 공동 판매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의 K캡을 읽자 이 시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던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랑 같이 대웅제약도 팔고 종근당도 팔고 해서 올해 4월부터 공동 판매를 시작했지만 K캡에 이어서 두 번째 진입한 이게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게 그게 P캡이거든요. 어쨌든 P캡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위역류성 식도염 약을 우리가 그 전에 약은 식후냐 식전이냐 이거 꼭 지켜야 돼. 처방식 약 복약지도 맞아요. 하잖아요, 약사가. 그럼 이거는 뭐 식후 30분에 꼭 드세요 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그 편의성 때문에 시장을 점령해 버렸는데 예.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도 똑같은 기전인데 문제 두 번째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종근당이 팩스쿨루의 손을 잡았지만 대웅제약의 팩스쿨루의 손을 잡았지만 HK 이노엔의 K캡정의 손을 잡았던 작년까지의 퍼포먼스가 여기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근당이 고민인 거죠. 이쪽이 고민이고 하나 뭐 큰 거는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막 뻥뻥 터뜨릴 때 갑자기 전통 제약사가 한 방 터뜨린 게 종근당이었거든요. 바로 그 기적의 항암제를 개발했던 킴리아 아시죠? 그 노바티스가 이 지금 HK 여기 얘 종근당 거를 사갔죠. 치료 후보 물질을 심박세동 치료 후보 물질. 심박세동이 부정맥의 일종이라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CKD510이라는 요 대웅제가 아니죠. 하지만 종근당의 후보 물질이 요거를 불안정하게 하는 효소 HDAC6을 억제해서 심장 박동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원리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물려 1조 8,600억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일시로 받은 건 아니고 일시로 받은 건 반환 의무가 없는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끝났어요. 종근당이 이걸 받고 끝나는 거예요. 1,100억 원은 그냥 받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임상이 어그러지더라도 노바티스가 임상을 진행하겠죠. 대신 임상이 어그러지더라도 1,100억 원은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남은 1,100억 원 빼고 나머지 1조 8,600억 원에서 1,100억 원 빼는 나머지를 이제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 끝나기도 전에 이미 수급을 한 종근당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TMF 사태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이 사태가 이제 단순히 정산 지연 문제를 넘어서서 범죄 영역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이제 매일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2,7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도래할 정산 금액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려움에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서 뭐 이제 고소 절차를 밟는 그런 입점 업체도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또 티몬, 위메프 등을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요. 오늘도 이틀째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서 400억 원 횡령 혐의와 1조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지만 또 큐텐 그 재무본부장을 지금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그룹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 그리고 자금 흐름 이런 부분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이제 이 플랫폼의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한 또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려막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지금 총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장 이 위메프나 티몬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규모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직원들 월급을 못 주거나 어떤 그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빌려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피해 보전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온라인 플랫폼의 회계에서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이용 약관 신고제를 도입한다든지 혹은 그 에스크로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뭐 이런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만약에 이제 또 적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좀 저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대표이사들이 법원에 출석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에 바로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기업 회생 방식에서 ARS라는 그러니까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방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하되 그 전에 약간 일정 기간 개시 결정을 보류한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또 절차를 밟겠다. 뭐 그런 이제 의도인데요. 법원은 일단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티몬 대표이사와 또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청한 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수용할지 그 여부와 또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일단 티메프의 ARS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그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가 없죠. 만약에 ARS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뭐 일반적인 기업의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개월 안에 회생을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어떤 회생을 생각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티몬과 위메프로서는 오늘 신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아마도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회사의 회생 의지, 또 자구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회생 방식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점검과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또 많은 국민들도 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이제 또 비난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업계의 정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산 주기 단축이나 에스크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또 일괄적인 이런 규제 적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형 플랫폼과 뭐 중소형 플랫폼 간의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업계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 상위 플랫폼으로의 구조 조정,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떠한 규제가 또 나타날지도 사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주식시장과 연결을 해서 볼 텐데 이 사태가 있고 나서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또 관련주가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또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실제 현실화할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또 주가와 연결지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네이버와 같은 상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뭐 시장 재편 과정에서 이들 상위 플랫폼 쪽으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핀테크나 또 결제 시스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시스템이 개선되고 또 에스크로가 의무화되고 뭐 이런 만약에 변화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 기업의 사업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것은 에스크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이슈를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이 이혼 소송에서 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이슈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보니까는 세금 이슈로까지 번지던데, 먼저 이 비자금 이슈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앞서서 이제 항소심 결정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도 이제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이슈를 제공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고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금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의 개인 자금과 합쳐졌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른 기업인들에게 제공했던 맡겼던 비자금과는 또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요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준 거고 증여를 한 거고 상속을 한 건데, 세금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300억 원의 금전이 넘어간 사실 자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세금 이슈가 생길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비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만약에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면 상속세라도 부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 현재 드러난 비자금의 존재만으로는 상속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재판부가 이 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반환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사 사건의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해서 세금 부과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2심까지는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법률적으로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단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재근, 민철기, 김성우, 이승우 변호사 등이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이들은 대법원 상고심 소송 또 가사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측은 이달 초에는 앞서서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먼저 또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이 홍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했었고 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낸 또 경력도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리인단 구성의 변화는 최 회장 측이 그만큼 상고심에서 새로운 전략, 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도 영향을 함께 봐야 될 텐데,
요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SK그룹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세금 이슈가 좀 주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까지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네. 앞으로는 또 뭐 이런 비자금 문제에 따른 세금 부과 이슈도 같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자금 문제로 인한 세금 부과 가능성은 지배구조 이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크든 작든 주식시장에는 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그룹의 경영 안정성 또 실적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부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물론 눈부시지만 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BTS의 진입니다. 이 BTS의 진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성화봉송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서 한 200m 정도 성화봉송을 했는데요. 그의 팬들이 그와 함께 달리면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성화봉송을 한 것이 BTS의 진을 제외하면 모두 프랑스 자국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인이 그것도 첫 주자로 성화봉송에 나선다?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정말로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진의 소속사 하이브, 파리올림픽에서 K엔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진의 성화봉송 이후 일주일간 트위터 언급량이 6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바이든, 트럼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전용 팀 코리아 응원복을 자체 제작해서 5,000개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개막식에서 우리 이 팀 코리아 선수들이 직접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소속 아티스트, 또 다른 아티스트죠. 세븐틴 구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라는 곡이 공식 응원가로 채택이 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또 유통업계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K컬처의 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 CJ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K푸드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파리 시내에 마련된 코리아 하우스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대중적인 제품과 콘텐츠를 영상과 이미지로 구현한 월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CJ 제2제당의 비비고 시장에서 떡볶이와 김치 등을 선보이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도 K 알코올 문화 경험의 이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내에서 한국의 주류 문화 테마로 카스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직접 간이식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우리나라 포장마차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의 힙한 을지로 그리고 종로의 골목 거리를 포장마차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이 파리 올림픽 공식 맥주인 카스 프레시와 노알콜 음료 카스 제로제로와 함께 K푸드의 매력을 홍보할 것이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외국인이라니요. 이제 어쩌면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4% 이상까지 현재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올라가는 기업이 47개입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내려가는 기업이 880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또 빠졌던 만큼 그만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대체로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일 것 같고 그 하락폭이라든지 손실률 자체가 전주보다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주가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가 장중에 또 깨지기도 했습니다. 79,800원대까지 현재도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사실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락이라든지 하락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주게 된다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밤에 좀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해외 업체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도 6.6% 상장 조정 받았고 그에 대한 애플도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적긴 하지만 마이너스 0.3%. 그에 따른 AMD 같은 경우 마이너스 8% 정도의 강력한 좀 하락을 좀 보여주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이 워낙 비싸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된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짐 켈리라는 분도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원래.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이제 HBM이라는 강력한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연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를 좀 적게 하면서 많은 연산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답을 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칩을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일단은 조금 매도하고 보자라는 관점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우리가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이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리즘은 이제 2019년도에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정확하게 맞는 건 엔비디아 AI 칩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TPU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NPU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치로 봤을 때, 능력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AI 칩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약 5년 동안 지금 어텐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적화시키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러면 알고리즘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이 지금 이제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어텐션 알고리즘이 그만큼 완벽한 알고리즘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의 AI 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최적화된 AI 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네. 사실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내리니까 네네. 우려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도체가 이제 경기 하강이 네. 있으면은 반도체 쪽도 역시나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증권사에서는 뭐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질 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한 번도 같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 이번에 네네. 반도체 지수도 같이 내려갈 거다.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매크로 흐름과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꼭 뭐 매크로 흐름이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내려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려올 만큼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뭐 금리 인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거시 경제가 좀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그때 당시와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냐면 그건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항상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안 좋게 되면 항상 뭐 QE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번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고 물론 지금 현재 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파생도 좀 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네. 좀 많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정부에서 뭐 해외 쪽이 되었던 국내가 되었던 간에 분명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디펜스 해주는 그런 만한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일단 지금 현재는 투자자분들 좀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참기 힘들고 사실 이런 네네. 장은 하루만 있어도 이거 이제 맞나 싶은데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좋고 또 삼성전자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삼성전자를 외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괜찮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BGF 리테일입니다. 3% 넘게 상승세 11만 1,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특징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는 종목 중에 충분히 빠진 종목들을 우리가 건들거나 또는 좀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 약세는 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BGF 리테일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BGF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 업체죠. CU라는 브랜드를 가진 이제 편의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신성식품, 도시락, 뭐 김밥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BGF 푸드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운송해주는 BGF 로지스 이제 이런 종속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주춤했어요.
매출은 2조 2,029억 원 정도로 나오면서 한 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1.7% 마이너스가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76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영업이익 감소는 아무래도 이제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금 또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예상 매출액이 2조 3,58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7%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921억 원으로 한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성장 이유는 일단 뭐 기존 매출 매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감소했지만 신규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폭우 같은 어떤 이런 자연 재해만 아니라면 3분기에는 다시금 또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로 주구장창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그에 발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력이 오늘 좀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매수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바닥권에서 양봉 캔들 2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 10만 한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서 이번 하락장에 좀 모아 가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은 한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BGF 리테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8%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업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에요, 그죠? 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말씀드렸고 지금같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4%나 지금 이제 하락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마이너스 4% 가까이 지금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하이브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티파이에서 지금 현재 1, 2, 3위가 전부 다 하이브 아티스트들이라는 부분들이고 뭐 그리고 지금 하이브 앤 하이폰이라는 또 아이돌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초동 물량이 지금 현재 늘어났다는 부분들, 약 25%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북미라든지 그리고 라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뭐 아이돌을 지금 현재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금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금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수와는 상관없이 매크로 흐름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과대한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이렇게 선방을 해주면서 2%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거 분명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도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가 되면 항상 또 콘서트에 대한 이제 열기가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열고 그에 따른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이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어느새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2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기대했던 증권가의 예상을 다시금 뒤엎었습니다. 이번에도 SK온 배터리 사업부 아픈 손가락의 적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 손실로 45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697억 원 플러스였는데 이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사업 부진을 탓하면서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기 보수 영향 및 정제 마진 하락 그리고 배터리 부문의 자회사인 SK온의 부진에 따른 결과라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향후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SK온의 펀더먼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전략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풀 라인업으로 바꾸고 단위당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고객 다변화 등의 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병 등 재무적인 방법을 꼭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내렸는데요. SK E&S와의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보완을 통한 금융비용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종합기업으로의 변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은 장기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사업 전망까지 어둡게 나오고 있으니 SK이노베이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SK E&S와의 합병도 관건인데 E&S와의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또 주주총회에서의 통과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입니다.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최근 하락장에 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였죠. 이 알리코도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품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일단 뭐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제 제네릭 의약품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타 제약사 제품 수탁 생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전 대통령 트럼프 지지율을 좀 앞서 나가면서 그 관련 정책 관련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응급 피임약 관련주들이 최근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을 이제 진행을 할 경우 낙태권 부활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코 제약이 현재 좀 살짝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코 제약은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엘라리스 정이라는 이 응급 피임약을 일단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틀 정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5,130원에서 4,99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5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인 매도 자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5,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세 10,000원대 현재 1,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가지고 오신 기업이에요, 그죠? 네, 최근에 좀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의무적으로 좀 맞게끔 진행을 한다라는 뭐 질병관리청에서의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D 바이오센서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게 한번 확산이 되면 이게 좀 바로 확 잡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분들은 좀 고위험군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좀 빠르게 좀 대처해 나가는 흐름들이고 관련 종목들이 보면 수젠텍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게 지금 17%나 좀 올라와 있고
관련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7%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 6% 정도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5%까지 조금 내려왔네요.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SD바이오 센서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과거에도 SD바이오 센서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SD바이오 센서를 좀 더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렌즈, 모터, 그리고 센서 패키지 사업에서는 지문인식 센서, 심박 센서, 온도 센서, 터치패드 모듈, LED, 그리고 전자통신 사업에서는 안테나, 아이솔레이터, 유전자 필터, 이 전자기기에서는 전자담배, 웨어러블 기기, 응원봉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처도 아주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뭐 현대모비스, HL 클레무브, 그리고 삼성 LED, KTNG 등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300여 개 업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3억 3,600만 원으로 69.9%나 증가가 되었고 매출액은 3,699억 원으로 48.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성장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오늘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7,600원 정도 자리서부터 한 대략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난다면 한 9,4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주가는 낮은데 실적 괜찮기 때문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뭐 긍정적으로 다 보시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점적으로 봐드렸는데 오늘 시장도 또 현명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오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다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3.5%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4% 하락세까지 그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을 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 정말 그냥 하락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IS 제조업 지표나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하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서 금리를 오히려 좀 2번 더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5.8%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크긴 합니다만 선물 쪽에서 특히 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조 5천억가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섹터들이 오히려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특징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저점을 어느 가격대다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 되돌리는 흐름들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초점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환율이 크게 급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좀 반전 자리는 2,650선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볼 만한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사실 종목을 선별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는 종목들은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오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역시 좀 4%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전일 강세폭이 상당히 강했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인데 하반기 LNGC 생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좀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한 방에 매수하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괜찮은 한화오션,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의 기술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일인가 싶은데 낙폭이 네. 점점 더 커지네요. 우리 국내 증시 네. 오늘 진짜 하루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네. 오늘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주말 동안에 정말 잠 못 이루실 것 같은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 들었습니다. 말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정말 충격적인 수준으로 하락세가 좀 큰 폭으로 나왔었거든요. 무려 7%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 예. 거기에다가 나스닥 지수도 2%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지난해부터 올라갔었던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좀 더 크게 충격을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세론으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던 와중에 지금 큰 폭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10%나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발 하락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 충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LG 엔솔이 지금 빨간불 켜주면서 강보합에서 마감이 나와줬고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대성도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단에서 좀 지지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반기 계속해서 2차 전지는 이 미 대선 관련 이슈에 따라서 계속 하단 지지는 좀 지켜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폭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정에 가까운 흐름이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이 지난주 이제 증시 떨어졌을 때 이제 월말 마감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선방했다. 그리고 바로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뭐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서 그 데드캣 바운스 같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제조업 지수가 46.8로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현재 밑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이제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7월 조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전 그 뉴욕 연흥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7월에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지금 이미 미증시 쪽에서는 지금 연준이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한 게 실기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 좀 질책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경제 지표에 따라 지금 민감도가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미증시에서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다시 증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이렇게 예의주시 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마감 한 30초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하락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 3%, 4%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3.68% 내린 2675.38의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17% 내리면서 719.57포인트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하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로 시장 자체가 아주 많이 빠진 겁니다. 아무래도 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전부 다 뭐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지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상승세가 나온 업종도 있었지만 사실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 진단키트 쪽이 8.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2위 업종부터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흐름을 보였고 오늘 또 보실 부분은 어떤 업종이 좀 덜 빠졌나를 보는 것도 시장을 보는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 1%대 하락세 그쳤고요. 엔터도 1% 하락세 그쳤습니다. 방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7% 하락에 그쳤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행 레저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3%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통신 쪽이 가장 강했고요. 2위 업종 자체는 2차 전지 쪽이었는데 2위 업종부터 벌써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이슈로 움직인 기업들이었고요. 대명 소노시즌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뉴보텍도 상한가, 대성 하이텍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거래량 많이 실리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리는 모습이었고 랩지노믹스가 오늘 전체 시장 내에서 거래량이 조금 상위 기업이 현재 포진이 되어 있는데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2,67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넘게 하락하면서 77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800선이 좀 무너지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이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차 좀 많아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현선물 시장 다 합쳐서 2조 원 넘게 팔아치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매도 우위로 오늘 일관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전체 지수를 사실은 결정짓는 기업이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4%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8만 원대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9,600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사실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17만 원대까지 무너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9만 원이었던 것과는 비교를 하면은 단숨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엔솔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두 다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0.7% 넘게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는 더 이상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됐습니다. 91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91만 원대를 지켜냈고요. 현대차는 3.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네요. 24만 원대.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지수를 이긴 기업은 두 가지, LG엔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 바이오였고요. 지금까지 또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수 하회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체 지수와 거의 연동되는 수준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전체 하락세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3% 넘게 하락세, 기아가 4%, KB금융이 5.7%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함께 분류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1.6%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이기는 종목으로 오늘 이름을 올렸고요.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35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 전기차, 밸류체인 단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의 강보합권 18만 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상회, HLB도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상회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7.5% 넘게 하락하면서 29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0만 원대 이탈하는 모습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4.5% 넘게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 8.9%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전체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넘 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5.2% 넘게 하락세, 휴젤은 4.4% 넘게 하락세, 리노공업도 6%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기업들, 좀 가격이 저렴한 기업들은 그래도 오늘 좀 방어가 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조금 선방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관련주, 코로나19, 사료, 방산, 석유 이쪽은 조금 더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밀렸으니까 좀 당연한 거라고 봐야 하겠죠? 네, 일단은 미증시도 한번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거래를 좀 많이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지수 흐름 보면서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2022년도 최저 구간부터 기점으로 해서 사실 지금 미증시가 약 2년 정도 가까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상향 추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조정이 완만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상승세도 아무래도 좀 계속 이어져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역시도 가파르게 나오는 패턴들이 근래 2024년도 들어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봉 움직임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20주선 구간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주봉상 작년 이제 하반기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선 타고서 계속 올라오다가 데드크로스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20주선 구간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나 그 다음 주경에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3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증시 충격이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한번 보니까 주봉 흐름이 어떻죠? 지금 음봉으로 지금 흑산병으로 떨어진 모습들 앞서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과 상당히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패턴상으로는 쌍봉을 한번 맞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기술적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단에 대한 구간들이 역시 거진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는 다 나와준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 국내 지수처럼 한 4%대 정도 떨어졌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3주 연속으로 음봉으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서 우리가 못 느꼈겠지만 코스닥 지수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3주 내리 지금 떨어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국내 증시 투심 역시도 그리 좋지 않았었다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상승분을 지금 현재 다 되돌려준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 출발 구간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하락 구간이 779포인트니까 사실상 코스닥은 올해 내내 좋지가 않았다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반등 구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아니라 그냥 배드 뉴스가 그냥 나쁩니다. 배드 네. 뉴스로 지금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미국의 정치 이벤트는 7월달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소강 상태로 넘어갔고 실적에 대한 부분과 매크로 환경에 대한 지금 경기 민감도가 지금 현재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 대선 역시도 어차피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서 어데트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해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강하게 억누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네. 이미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위주로 지금 최근에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 쏠림 현상들이 수급이 이제 조정을 통해서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돌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조금 강하게 겪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FOMC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시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많게는 3번까지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밤 나오는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는 블룸버그 조사 결과 7월 실업률이 크게 뭐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용 증가세는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미증시의
반응이 일단은 월요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이제 국내 증시도 흐름 보면은 금요일장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가 월요일장에서는 또 출발 좋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네. 이제 관련 흐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관망 포지션은 당분간은 좀 유지하면서 흐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일본, 대만 쪽도 4에서 5%대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좀 종목 고르긴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 알려주고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네. 오늘 아까 그 이데일리 스핀 보시다시피 오늘 에너지 종목들만 상당히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석유주. 네, 그 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 또 반사익 수혜감이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GSE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GSE 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슈 나올 때마다 변동성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 종목에다가 담아두고서 보시면 괜찮을 듯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유가, 석유 관련 기업들이 포항 영일만 관련 이제 테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복합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지역 내 긴장이 지금 최고조화되고 있어서 이란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당분간은 또 시장에서 계속 좀 테마성으로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이제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 구간 지금 시점에서 3,300원 정도로 짧게 잡아가시면서 흐름 보시고요. 상단에는 4,000원에서 4,100원 구간대까지 아직까지 매물대 열려 있기 때문에 4,000원 구간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중동 리스크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에너지주 짚어주셨습니다. GSE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두산과 SK그룹 등 상장사 합병 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 법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할 경우 소액 주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심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은 1대 0.63. 연 1조대 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 회사 밥켓 주식 100주가 연 200억가량 적자를 내고 있는 로보틱스 주식 63주 가치와 같게 평가되면서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장사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의 자산 및 수익 가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 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할 경우 그 시점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합병한 상장사들의 누적 주가 수익률은 합병 발표 1년 전부터 마이너스 16%로 나타났다며 합병 시점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합병
가액 문제는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가로 산정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그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공정 가치라는 전제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공시 강화와 이사회 책임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합병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공정 가치라는 전제를 일단은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정 방법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시시콜콜하게는 규정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시가라는 것이 그 회사의 본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산 가치 아니면 수익 가치, 상대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가치로 해야 된다.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또는 보호 의무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오는 게 맞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란 흐름을 역행하며 개인 투자자 올리는 자본거래.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25일간 총파업을 이어온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가 현업에 복귀합니다. 다만 파업 종료가 아닌 장기전으로 전환합니다. 노조는 향후 게릴라식 파업 등을 통해 임금 교섭을 위한 쟁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의 무임금 상태가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는 5일 대표 교섭권이 종료된다는 점도 파업을 종료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 휴가제도, 성과급 지급 방식 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 수산물은 1년 전보다 5.5% 상승했고 지난해부터 과일 가격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변수가 없다면 8월부터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